간병인이 매일 약을 바꿔치기 하고 있었습니다. 가족이 시킨 일이었죠. 하지만 그 누구도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건 몰랐습니다. 희미한 형광등 불빛이 요양원 복도를 차갑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기계음과 발걸음 소리가 이상하게 메아리 쳤습니다. 301호 병실 문패에는 이창수라는 이름이 낡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병실 안으로 들어가면 침대에 누워있는 70대 노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창수는 하얀 병원 가운을 입고 천천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또렷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불안해 보였습니다. 침대 옆 탁자에는 여러 개의 약봉지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하얀 봉지, 파란 봉지, 노란 봉지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각 봉지마다 복용 시간과 용법이 세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창수의 시선은 그 약봉지들을 향해 의심스럽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면서 30대 중반의 간병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이름표에는 김미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미영은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창수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무언가 감춰진 것이 있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약 드실 시간이에요. 미영은 능숙한 손놀림으로 약봉지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영은 원래 있던 파란 봉지를 서랍 깊숙이 숨기고 다른 파란 봉지를 꺼내 놓았습니다. 겉모습은 똑같았지만 분명히 다른 약이었습니다. 창수는 이 모든 과정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움직이며 간병인의 행동을 추적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물과 함께 드세요. 미영이 바뀐 약을 창수의 입 앞에 가져다 댔습니다. 창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약을 받아들기 직전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진 것 같았습니다. 미영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변했습니다. 마치 창수가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 듯 했습니다. 긴장이 흐르는 순간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빨리 드세요. 늦으면 효과가 떨어져요. 창수는 천천히 약을 입에 넣었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삼키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혀 밑에 약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미영이 돌아서자 창수는 조용히 약을 티슈에 뱉어버렸습니다. 미영이 문을 나서며 복도를 걸어가는 발걸음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창수는 침묵 속에서 천천히 일어나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그의 등 뒤로 숨겨둔 티슈 속 약이 보였습니다. 약의 색깔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창밖으로는 을씨년스러운 가을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스며드는 햇빛마저 차가워 보였습니다. 창수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갔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그리고 무엇보다 배신감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내 목숨을 노리고 있다. 창수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순진한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생존을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워야 할 때였습니다. 병실 안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 속에는 폭풍 전의 고요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창수는 침대로 돌아가 다시 누웠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다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무겁고 느린 걸음이었습니다. 창수는 눈을 감고 잠든 척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귀는 예민하게 모든 소리를 포착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문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문고리가 천천히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수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누가 들어올 것인가? 그리고 그들의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 어둠 속에서 벌어질 진실의 게임이 이제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요양원 현관문이 열리면서 정장을 차려입은 40대 후반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재호, 창수의 외아들이었습니다. 재호는 깔끔하게 정돈된 헤어스타일과 값비싼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성공한 사업가의 모습이었지만 그의 눈빛 어딘가에는 조급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요양원 로비를 지나며 재호는 간병사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그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효자로 소문난 아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친근한 미소 뒤에는 계산된 무언가가 깔려 있었습니다. 301호 병실 앞에 도착한 재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노크 소리가 병실 안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창수는 침대에 누워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들을 보는 창수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재호가 병실로 들어오며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그는 창수의 침대 옆에 의자를 가져다 놓고 앉았습니다. 창수는 아들을 바라보며 미약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에는 어젯밤의 의심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요즘 몸은 어떠세요? 간병사분이 잘 돌봐드리고 있나요? 재호의 질문은 자연스러워 보였지만 어딘지 모르게 형식적이었습니다. 창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괜찮다. 미영 간병사가 성실하게 돌봐주고 있어. 재호는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창수는 아들의 시선이 침대 옆 약봉지들을 향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재호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움직이며 약들을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확인하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약은 빠뜨리지 말고 꼭 드세요.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재호가 특별히 강조하며 말했습니다. 창수는 아들의 목소리 톤에서 묘한 긴박감을 감지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어조였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재촉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걱정 마라. 매일 규칙적으로 먹고 있다. 창수가 조용히 대답하자 재호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은 기이하게도 안도감보다는 만족감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창수는 이 모든 것을 예리하게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면서 간병인 미영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재호를 보자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드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버지 돌봄에 감사드려요. 재호와 미영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창수는 두 사람의 시선이 잠깐 교차하는 것을 포착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의 눈빛 교환에는 무언의 소통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서로 약속이나 계획을 확인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을 잘 복용하고 계시죠? 재호가 미영에게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이 질문은 표면적으로는 자연스러워 보였지만 창수에게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마치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것 같았습니다. 네, 매일 정해진 시간에 빠뜨리지 않고 드시고 계세요. 미영의 대답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창수는 자신이 어제 약을 뱉어버렸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미영이 거짓말을 하고 있었거나 아니면 자신이 약을 먹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아버지 건강이 빨리 나아지기를 바라고 있어요. 재호의 말에는 이상한 뉘앙스가 섞여 있었습니다. 빨리 나아지기를 이라는 표현이 왜인지 다른 의미로 들렸습니다. 창수는 가슴 한구석에서 차가운 기운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화가 계속되는 동안 창수는 조용히 두 사람을 관찰했습니다. 재호는 평소보다 자주 시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신경질적으로 손을 비비고 있었습니다. 둘 다 어딘지 모르게 불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이만 가볼게요. 일이 바빠서요. 재호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가기 전에 미영과 다시 한번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창수는 이 모든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편히 쉬세요. 약은 꼭 챙겨 드시고요. 재호가 문 앞에서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리고는 미영을 향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계속 신경 써주세요. 이 말은 겉으로는 당연한 부탁처럼 들렸지만 창수에게는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마치 어떤 임무를 재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재호가 나간 후 미영도 곧 병실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나가면서 복도에서 재호와 짧은 대화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수는 귀를 기울여 들으려 했지만 목소리가 너무 작아 내용을 알 수 없었습니다. 병실에 혼자 남은 창수는 천천히 일어나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창수는 문틈으로 복도를 내다보았습니다. 재호와 미영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서서 무언가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이 엘리베이터 안으로 사라지자 창수는 침대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확신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아들과 간병인 사이에 무언가 은밀한 거래가 있다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래의 중심에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창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생을 키워온 아들이 자신을 배신할 수도 있다는 현실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보다는 냉정한 계산이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는 생존을 위한 전략을 세워야 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어둠이 서서히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창수의 마음속에는 더 깊은 어둠이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신뢰와 배신, 사랑과 탐욕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가 그를 휩싸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는 더 조심해야겠다. 창수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닌 적극적인 관찰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긴 여정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 아침, 창수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새벽 5시 30분, 요양원 전체가 고요한 정적에 쌓여 있을 때였습니다. 복도에서는 간병인들의 교대 근무 소리만이 희미하게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창수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아침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스며들어 왔지만 어딘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창수의 마음속에는 지난 며칠간의 의심이 점점 더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복용해야 할 약들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침대 옆 서랍을 열어 평소 미영이 숨겨둔 원래 약봉지를 찾아냈습니다. 파란색 봉지 2개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았습니다. 겉모습은 거의 동일했지만 자세히 보니 차이점이 발견됐습니다. 원래 약은 연한 하늘색이었는데 바뀐 약은 진한 파란색이었습니다. 크기도 미묘하게 달랐고 표면의 질감도 다른 것 같았습니다. 창수는 두 약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무게까지 비교해 보았습니다. 바뀐 약이 확실히 더 무거웠습니다. 성분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는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약이길래? 창수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바뀐 약을 다시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약 표면에 새겨진 글씨도 달랐습니다. 원래 약에는 A-123이라고 표기되어 있었는데
바뀐 약에는 X-789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약이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오전 8시가 되자 미영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평소와 똑같은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약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창수는 이제 그 미소가 가면처럼 느껴졌습니다. 진짜 얼굴은 그 뒤에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아침 약 드실 시간이에요. 미영이 바뀐 약을 물과 함께 창수 앞에 내밀었습니다. 창수는 평소와 같이 순순히 약을 받아들이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 약이 자신에게 어떤 해를 끼칠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약을 입에 넣고 물을 마신 후 창수는 평소처럼 삼키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혀 밑에 숨기고 있었습니다. 미영이 고개를 돌리는 순간을 기다렸다가 조용히 손수건에 뱉어냈습니다. 이런 행동을 하는 자신이 안쓰럽게 느껴졌지만 생존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잘 드셨네요. 이제 아침 식사 준비해 드릴게요. 미영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약 용기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기대감 같은 것이 서려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무언가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창수는 이 모든 것을 예리하게 관찰하며 기억해 두었습니다. 오후 2시쯤 창수는 일부러 연기를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만약 그 약이 정말 해로운 것이라면 복용했을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날지 상상해보고 그것을 흉내내기로 했습니다.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괴로워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거친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컥, 컥, 컥. 창수의 기침 소리가 병실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복도에 있던 미영이 급히 병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기대하는 듯한 표정도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예상했던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듯한 반응이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어디가 아프신가요? 미영의 질문에는 진짜 걱정보다는 확인하려는 의도가 더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창수는 계속해서 연기를 이어갔습니다.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어지럽다는 듯이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머리가 어지럽고 가슴이 답답해. 창수의 연기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미영은 그의 맥박을 재어보며 체온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행동에서는 의학적 전문성보다는 단순한 형식적 점검에 가까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진짜 위급한 상황이라면 의사를 부르거나 응급처치를 했어야 했습니다. 원래 기저질환 때문일 거예요. 나이가 드시니까 몸이 약해지는 거죠. 미영의 설명은 너무나 간단했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을 미리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이 준비된 답변 같았습니다. 창수는 그녀의 반응을 통해 자신의 추측이 맞다는 확신을 더욱 강하게 갖게 되었습니다. 이 간병인은 분명히 무언가 숨기고 있었습니다. 좀 쉬시면 괜찮아지실 거예요. 미영이 창수를 침대에 눕히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복도에서 다른 환자의 호출벨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영은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며 급히 나갔습니다. 창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복도로 나가 다른 환자들의 상태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복도를 조용히 걸으며 다른 병실들을 둘러보았습니다. 302호 병실의 할머니는 건강해 보였고 약봉지도 모두 하얀색이었습니다. 303호 병실의 할아버지 역시 멀쩡해 보였고 그의 약들은 노란색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약만 유독 파란색이었고 그것마저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 발견은 창수에게 충격적이었습니다.
다른 환자들은 모두 정상적인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자신만 다른 약을 먹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의도적인 행위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는 무서운 진실이었습니다. 급히 병실로 돌아온 창수는 침대에 누워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 재호의 얼굴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어제 그가 약봉지들을 유심히 살펴보던 모습이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그리고 미영과 나눈 의미심장한 눈빛 교환도 다시 떠올랐습니다. 설마, 정말 설마. 창수는 가장 끔찍한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증거들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친아들이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믿기 어려운 현실 말입니다. 가슴 한구석에서 차가운 절망감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4시쯤 미영이 다시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오후 복용약을 가지고 왔습니다. 창수는 또다시 같은 연기를 반복할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좀 더 과감하게 반응해 보기로 했습니다. 약을 받아서 입에 넣는 척한 후 갑자기 구토하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배를 움켜쥐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미영은 당황하며 달려왔지만 여전히 의사를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창수를 진정시키려고만 했습니다. 할아버지, 진정하세요. 괜찮아지실 거예요. 그녀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이런 증상이 일시적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창수는 이 반응을 통해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여자는 분명히 자신에게 해로운 약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창수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창밖으로는 노을이 지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암울했습니다. 평생을 믿고 살아온 가족에게 배신당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 창수는 결심을 다지며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생존 의지가 강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는 더욱 치밀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반격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 싸움에서 지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자정이 넘어서 창수는 화장실에 가려다가 복도에서 들려오는 낮은 목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간병인 미영이 간호사 스테이션 근처에서 누군가와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조심스럽고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창수는 직감적으로 이 통화가 자신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병실 문을 살짝 열고 복도를 내다본 창수는 미영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간호사 스테이션 구석 어두운 곳에 서서 휴대폰을 귀에 대고 있었습니다. 주변을 계속 둘러보며 누군가 듣고 있는지 경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창수는 숨을 죽이고 그녀의 대화를 엿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미영의 목소리가 복도에 희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처음에는 내용을 정확히 알아듣기 어려웠지만 점차 귀가 익숙해지면서 단어들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창수는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조심스럽게 문을 더 열었습니다. 복도 바닥에 발소리가 나지 않도록 맨발로 천천히 걸었습니다. 네, 약은 그대로 바꿔서 드렸습니다. 미영의 첫마디가 창수의 귀에 명확하게 들렸습니다. 창수는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추측이 맞았다는 것이 확인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더욱 집중해서 나머지 대화 내용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빨리 정리해야 상속이 가능하다면서요? 미영이 계속 말했습니다. 상대방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미영의 대답을 통해 대략적인 대화 내용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창수는 상속이라는 단어를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제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2주째 계속하고 있어요. 미영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창수는 2주라는 기간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눈치채기 전부터 이미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독성 물질을 몸에 축적했을지 두려워졌습니다. 아니요, 본인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어요. 치매가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니까. 미영이 웃음을 섞어가며 말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창수에게는 악마의 웃음처럼 들렸습니다. 자신을 바보 취급하고 있다는 사실이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자신에게 유리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연히 의심하지 않죠. 매일 순순히 잘 드시고 있어요. 창수는 이 말을 듣고 자신이 그동안 연기한 것이 성공적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미영은 자신이 약을 먹지 않고 뱉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정보는 앞으로 자신의 생존 전략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았습니다. 며칠 더 걸릴 것 같아요. 조금씩 하고 있으니까 의심받지 않으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미영의 말에서 이들의 계획이 장기적이고 치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한 번에 해치우려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몸을 약하게 만들어가는 방식인 것 같았습니다. 창수는 이런 잔인한 계획을 세운 사람이 과연 누구인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신중하게 하겠어요. 미영이 전화를 끊기 직전에 한 말이었습니다. 창수는 급히 병실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영이 전화를 끊고 이쪽으로 올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조용히 발걸음을 돌려 병실 쪽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미영의 마지막 말이 더 들렸습니다. 아드님도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제가 책임지고 처리하겠습니다. 이 한마디가 창수에게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아드님이라는 호칭을 통해 전화 상대방이 자신의 아들 재호라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창수는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대고 싶었지만 간신히 참고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병실에 도착한 창수는 조용히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방금 들은 대화가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현실이었습니다. 자신의 친아들이 자신을 죽이려 하고 있다는 끔찍한 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가슴속에서 분노와 절망이 동시에 솟구쳐 올랐습니다. 왜? 도대체 왜? 창수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이 재호를 키우면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떤 원망을 샀는지 생각해 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 할 이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이 돈과 상속 때문이라는 현실만이 남았습니다. 창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재호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언제부터 아들이 이렇게 변한 것일까요? 아니면 원래부터 이런 사람이었는데 자신이 몰랐던 것일까요?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영이 전화를 끝내고 돌아오는 소리였습니다. 창수는 급히 눈을 감고 잠든 척했습니다. 숨소리도 최대한 자연스럽게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미영이 병실 문을 살짝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창수가 깊이 잠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창수는 그녀가 완전히 멀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눈을 떴습니다. 이제 창수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 모든 사실을 모른 척하고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적극적으로 맞서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창수는 망설임 없이 두 번째를 선택했습니다. 아직 죽을 때가 아니다. 창수는 결연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비록 70대의 노인이지만 아직 포기하기에는 이른 나이였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비열한 방법으로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반격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었습니다. 방금 들은 대화 내용만으로는 법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더 확실한 물적 증거나 녹음된 자료가 필요했습니다. 창수는 내일부터 본격적인 증거 수집에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몸 상태도 점검해야 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얼마나 많은 독성 물질이 체내에 축적되었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다행히 최근 며칠간은 약을 실제로 복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피해는 막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입은 손상에 대해서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창수는 또한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혼자서는 이 상황을 해결하기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 도움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변호사나 경찰 또는 다른 가족이나 친구들 중에 누군가가 필요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창수는 이제 잠을 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일부터는 더욱 정신을 바짝 차리고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했습니다. 한순간의 방심이 생명을 잃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창수는 눈을 감으면서도 귀는 계속 깨어있게 했습니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모든 소리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평온한 잠이란 없었습니다. 생존을 위한 긴장된 감시가 시작된 것입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창수의 마음속에는 뜨거운 투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간병인의 음모를 반드시 밝혀내고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의지였습니다. 비록 힘든 싸움이 될 것 같았지만 포기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고 악한 자들은 대가를 치를 것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어둠이 서서히 걷히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고 창수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당하기만 했지만 이제부터는 공격할 차례였습니다. 생존을 위한 치열한 게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창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오늘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연기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단순히 약을 먹지 않는 정도의 소극적 저항이었지만 이제는 적극적인 기만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창수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치매 환자의 표정을 연습해 보았습니다. 눈동자를 초점 없이 만들고 입을 살짝 벌린 채 멍한 표정을 지어 보았습니다. 때로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혼란스러워하는 모습도 연출해 보았습니다. 70평생 살면서 연기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었지만 생존이 걸린 일이라 최선을 다해야 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실제 치매 환자처럼 보이는지 점검했습니다. 오전 8시 정각 미영이 아침 약을 가지고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창수는 미리 준비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침대에 앉아 있다가 미영을 보고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쳐다보았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인 것처럼 경계하는 듯한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당신, 누구세요? 창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영은 잠깐 당황한 듯 했지만 곧 상황을 파악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미묘한 안도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예상했던 일이 드디어 일어났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미영이에요. 할아버지를 돌봐드리는 간병사예요. 미영이 친절하게 설명했지만
창수는 계속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는 듯 행동했습니다. 이런 창수의 모습을 보며 미영의 표정이 점점 밝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창수의 치매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우리 집이 아닌 것 같은데요. 창수가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미영은 더욱 친절한 어조로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여유로움이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더 이상 조심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할아버지, 여기는 요양원이에요. 몸이 아프셔서 여기서 치료받고 계시는 거예요. 요양원이라고요? 나는 왜 여기에 있는 거죠? 창수는 계속해서 혼란스러워하는 연기를 이어갔습니다. 이때 미영이 약봉지를 꺼내자 창수는 더욱 극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약을 보고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서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마치 약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겠다는 듯한 반응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왜 나한테 이런 걸 주려고 하는 거죠? 창수의 연기는 상당히 설득력 있어 보였습니다. 미영은 완전히 안심한 것 같았고 더 이상 조심스럽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창수를 다루기 쉬운 존재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태도에서 우월감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 이건 약이에요. 몸이 좋아지시려면 드셔야 해요. 미영이 다소 명령조로 말했습니다. 평소의 정중한 태도와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창수는 이런 변화를 놓치지 않고 기억해 두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약이라고요? 나는 아프지 않은데요. 아무것도 아프지 않아요. 창수가 고집스럽게 말하며 약을 거부하는 신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미영은 더 이상 설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강제로라도 먹이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런 그녀의 행동은 창수에게 더욱 확실한 증거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치매가 있으시니까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냥 드세요. 미영이 무시하듯 말하며 강제로 창수의 입에 약을 밀어 넣었습니다. 창수는 저항하는 척하면서도 실제로는 혀 밑에 약을 숨겼습니다. 미영이 물을 주며 삼키라고 하자 창수는 순순히 따라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약을 삼키지 않고 나중에 뱉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잘 드셨네요. 이제 다른 일 보러 가볼게요. 미영은 더 이상 창수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정신없는 환자를 다루는 듯한 태도로 대했습니다. 창수는 이런 모독적인 태도에 분노했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지금은 복수보다 생존이 우선이었습니다. 미영이 나간 후 창수는 즉시 약을 뱉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거울 앞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연기를 점검해 보았습니다. 오늘의 연기는 성공적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미영이 완전히 속아 넘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전 10시쯤 창수는 복도로 나가 다른 연기를 시도해 보았습니다. 간병사들이나 다른 직원들에게도 치매 환자라는 인상을 심어주어야 했습니다. 그는 복도를 어슬렁거리며 길을 잃은 듯한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지나가는 간병사들에게 엉뚱한 질문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실례합니다. 화장실이 어디에 있나요? 창수가 복도 한복판에서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지나가던 간병사가 친절하게 바로 옆 화장실을 가리켜 주었습니다. 하지만 창수는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듯 계속 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간병사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창수의 상태를 걱정하는 듯 했습니다. 301호 할아버지 치매가 많이 진행되셨나 보네요. 한 간병사가 다른 간병사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수는 속으로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자신의 연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통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미영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자신을 무해한 치매 환자로 여길 것입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창수는 더욱 과감한 연기를 시도했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갑자기 숟가락을 놓고 어리둥절해했습니다. 그리고 옆자리에 앉은 할머니를 자신의 아내라고 착각하는 연기를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창수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언제 여기 왔어요? 나는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창수가 할머니에게 말하자 할머니는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직원들이 달려와 상황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창수는 계속 혼란스러워하며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미영도 더욱 안심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 2시경 창수는 병실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의 연기가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했습니다. 이제 미영과 재호는 자신을 완전히 무력한 존재로 여길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더 방심하고 실수를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창수는 서랍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오늘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의 태도, 변화, 그녀가 한 말들, 시간대별 상황들을 자세히 적어두었습니다. 이런 기록들이 나중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기억력이 정상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단계는 성공했다. 창수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앞으로 며칠 더 이런 연기를 계속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미영과 재호가 완전히 방심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때가 바로 결정적인 증거를 잡을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후 4시쯤 재호가 면회를 왔습니다. 창수는 즉시 치매 환자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들을 보고도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는 듯한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재호의 얼굴에는 놀람과 안도감이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재호예요. 재호? 재호가 누구죠? 나는 재호라는 사람을 모르는데요. 창수의 말에 재호는 잠깐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곧 미영과 눈빛을 교환하며 상황을 파악하는 것 같았습니다. 창수는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두 사람의 반응을 관찰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만족감과 안도감을 동시에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셨네요. 재호가 미영에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미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창수는 그들의 표정이 전혀 슬프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기뻐하는 것 같았습니다. 빨리 좋아지셨으면 좋겠는데요. 재호의 말은 표면적으로는 걱정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창수에게는 다른 의미로 들렸습니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창수는 가슴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나갈 무렵 재호와 미영은 복도에서 짧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창수는 문틈으로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계획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창수는 오늘 하루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치매 연기는 예상보다 성공적이었습니다. 미영과 재호 모두 완전히 속아 넘어간 것 같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창수를 경계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창수는 새로운 위험도 느꼈습니다. 그들이 방심한 만큼 더욱 대담한 시도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약의 양을 늘리거나 더 강한 독성 물질을 사용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창수는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밤이 깊어가며 창수는 내일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치매 연기를 계속 유지하면서 동시에 증거 수집도 본격화해야 했습니다. 특히 미영과 재호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약물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시간은 많지 않았고 기회도 많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창수는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거울을 보며 내일의 연기를 준비했습니다. 표정 연습, 목소리 톤 조절, 행동 패턴까지 모든 것을 점검했습니다. 생존을 위한 연기는 계속되어야 했고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었습니다. 내일은 더욱 중요한 하루가 될 것 같았습니다. 3일 후 오후 창수는 침대 서랍 깊숙이 숨겨둔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틀 전 요양원 매점에서 몰래 구입한 것이었습니다. 치매 환자 연기 덕분에 아무도 그의 행동을 의심하지 않았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녹음기는 손바닥만한 크기로 옷 속에 숨기기에 적당했습니다. 창수는 녹음기 사용법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버튼을 누르는 위치와 녹음 시간, 음질 확인까지 모든 것을 세심하게 체크했습니다.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재호가 면회를 온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후 2시 정각 예상대로 재호가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창수는 미리 녹음기를 병원복 안쪽 주머니에 숨기고 켜두었습니다. 재호가 병실에 들어오기 전에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간호사 스테이션 근처에서 치매 환자처럼 배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재호는 병실에 창수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미영을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창수가 화장실에 있다고 생각하며 복도 끝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창수는 얼른 그들을 따라가서 상담실 문 근처에 바짝 붙어 섰습니다. 다행히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아 대화 내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오래 버티면 상속 절차가 꼬여요. 재호의 목소리가 명확하게 들려왔습니다. 창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지만 녹음기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더 신경 썼습니다. 이런 결정적인 발언이 녹음되지 않으면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녹음기 버튼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약은 이미 조절하고 있어요. 미영의 대답이 뒤따랐습니다. 창수는 이 말을 들으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약을 조절한다는 표현이 얼마나 섬뜩한 의미인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는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치매 증상이 갑자기 심해지지 않았어요? 재호가 약간 의심스러운 투로 물었습니다. 창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자신의 연기가 들통났나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녹음기를 든 손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원래 진행 속도가 빠른 것 같아요. 약 때문에 몸이 약해지니까 정신도 더 흐려지는 거죠. 미영이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창수는 그녀의 설명을 들으며 자신의 연기가 완벽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이 정말로 치매에 걸렸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의 계획에 매우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해야 하죠? 재호의 목소리에는 조급함이 묻어났습니다. 창수는 아들의 이런 모습을 보며 깊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재촉하는 친아들의 모습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감정보다 증거 확보가 우선이었습니다. 한 달 정도면 자연스럽게 끝날 것 같아요. 미영의 대답에 창수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자연스럽게 끝난다는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그들은 한 달 안에 자신을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녹음기가 이 모든 대화를 정확히 기록하고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럼 연명치료 거부 서류는 언제 작성하면 될까요?
재호가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창수는 이 말을 듣고 더욱 경악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는 서류까지 미리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상태가 더 악화되면 그때 말씀드릴게요. 너무 성급하게 하면 의심받을 수 있어요. 미영이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창수는 그녀가 얼마나 교묘하고 치밀한 인물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돈에 눈이 먼 간병인이 아니라 계획적인 범죄자였던 것입니다. 이런 인물과 맞서 싸워 이기려면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재호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는 진짜 걱정이 아니라 형식적인 위선이 담겨 있었습니다. 창수는 아들의 이런 모습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복수는 나중에 하더라도 지금은 생존이 우선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가 끝나자 창수는 급히 화장실로 피했습니다. 그들이 상담실에서 나오기 전에 미리 자리를 뜨는 것이 안전했습니다. 화장실에서 녹음기를 확인해 보니 다행히 모든 대화가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범죄를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입니다. 10분 후 창수는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재호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평소처럼 효자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창수는 치매 환자 연기를 계속하며 아들을 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디 다녀오셨어요? 다녀왔다고요? 나는 어디 간 적이 없는데요. 창수가 혼란스러워하며 대답했습니다. 재호는 그런 아버지를 보며 안쓰러워하는 척했지만 눈빛에는 차가움이 느껴졌습니다. 창수는 이런 가식적인 모습에 구역질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곧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고 정의가 실현될 것입니다. 면회 시간이 끝나고 재호가 돌아간 후 창수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녹음기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 약 15분간의 대화가 완벽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재호와 미영의 음성도 명확하게 구분되었고 내용도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이것으로 그들의 살인 계획을 법정에서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창수는 녹음 파일을 안전한 곳에 보관하기 위해 고민했습니다. 녹음기 자체를 숨겨두는 것은 위험할 것 같았습니다. 혹시 발견되면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더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때 창수는 요양원에 자원봉사를 오는 젊은 변호사 생각이 났습니다. 한 달 전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와서 노인들의 법률 상담을 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면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내일이 마침 금요일이니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에게 접근하는 것도 조심스러웠습니다. 미영이나 다른 직원들이 보고 있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치매 환자가 갑자기 변호사와 진지한 상담을 한다면 의심을 받을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창수는 밤늦도록 내일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변호사와 접촉하는 방법부터 녹음 파일을 전달하는 방법까지 모든 것을 고려했습니다. 한 번의 실수가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신중하게 계획하고 완벽하게 실행해야 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창수는 잠들 수 있었습니다. 꿈속에서도 녹음기와 변호사, 그리고 재호의 얼굴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평온한 잠이란 이제 그에게 허락되지 않는 사치품이었습니다. 생존을 위한 긴장된 나날들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밝아오자 창수는 일찍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결실을 맺는 중요한 날이 될 것입니다.
녹음기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변호사와의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마지막 승부수를 던질 때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창수는 거울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치매 환자 연기를 점검했습니다. 오늘 하루만 더 완벽하게 연기한다면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정의가 실현되고 악한 자들이 벌을 받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을 위해 창수는 마지막 힘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간병사들의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고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창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습니다. 마지막 결전의 막이 오르려 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새벽 4시 창수는 극심한 복통으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지난 며칠간 계속 약을 뱉어냈지만 어쩔 수 없이 조금씩 삼킨 것들이 누적되어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시야가 흐려지며 구토감이 계속 밀려왔습니다. 창수는 자신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오전 6시쯤 미영이 병실에 들어왔을 때 창수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지고 식은땀이 흘러내렸으며 호흡도 불규칙해졌습니다. 미영은 창수의 모습을 보고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예상했던 결과가 드디어 나타났다는 듯한 반응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몸이 많이 안 좋으신가 봐요. 미영의 목소리에는 가짜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창수는 고통스러움을 감추려 했지만 몸의 반응을 완전히 통제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녀는 창수의 맥박을 재어보며 체온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응급처치를 하거나 의사를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원래 몸이 많이 약하셨으니까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미영이 태연하게 설명했습니다. 창수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그녀의 태도가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참고 견뎌야 할 때였습니다. 오전 9시에 재호가 평소보다 일찍 면회를 왔습니다. 그는 창수의 상태를 보고 놀라는 척했지만 눈빛에는 기대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창수는 아들의 그런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친아들이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나 잔혹했습니다. 아버지 상태가 갑자기 많이 안 좋아지셨네요. 재호가 미영에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창수가 의식을 잃었다고 생각하며 더 대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창수는 모든 것을 듣고 있었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에도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예상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어요. 미영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창수는 이 대화를 녹음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녹음기는 서랍에 숨겨져 있었고 지금 꺼낼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기억해 두어야 했습니다. 이제 연명치료 중단 서류를 준비해야 할 것 같은데요. 재호의 말에 창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이 아직 살아있는데 연명치료 중단을 논의하다니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그들의 계획이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려 볼게요. 가족 동의가 있으면 가능할 거예요. 미영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창수는 그녀가 얼마나 이 일에 익숙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이런 일을 처음 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섬뜩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자신이 첫 번째 피해자일까요? 오전 10시에 요양원 의사인 박 원장이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창수의 상태를 간단히 진찰한 후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에는 진짜 걱정보다는 형식적인 우려가 더 많이 느껴졌습니다. 창수는 의사마저 믿을 수 없다는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상태가 많이 악화되셨네요. 연령도 있고 기저질환도 있으시니까. 박 원장이 재호에게 설명했습니다. 창수는 의사의 진단이 너무나 성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대로 된 검사도 하지 않고 상태를 단정하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혹시 박 원장도 이 음모에 연루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의심스러웠습니다. 만약 상태가 더 악화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재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 원장은 잠깐 생각하더니 예상했던 대답을 했습니다. 창수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자신이 완전히 포위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의사까지 자신의 편이 아니라면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가족분의 뜻에 따라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박 원장의 말에 창수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의사가 직접 연명 치료 중단을 제안하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범죄가 아니라 조직적인 음모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수는 혼자서 이 모든 것과 맞서 싸워야 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재호가 다시 한번 위선적인 말을 했습니다. 박 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창수는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자신의 생사를 다른 사람들이 마음대로 결정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서류는 언제든지 준비할 수 있습니다. 박 원장이 재호에게 말했습니다. 창수는 이 말을 듣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변호사와의 약속이 내일이었지만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당장 행동에 나서야 할 것 같았습니다. 의사가 나간 후 재호와 미영은 복도에서 다시 대화를 나눴습니다. 창수는 들리는 단편적인 말들을 통해 그들이 오늘 중으로 서류를 작성하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놓치면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오후 2시쯤 창수는 간신히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어지러웠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서랍에서 녹음기를 꺼내 주머니에 숨기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변호사가 오기 전이라도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요양원 로비에는 몇 명의 면회객들이 있었습니다. 창수는 그 중에서 신뢰할 만한 사람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치매 환자로 알려진 자신의 말을 누가 믿어줄지 의문이었습니다. 그래도 시도해보지 않으면 기회는 없을 것입니다. 그때 요양원 입구로 낯익은 얼굴이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오던 변호사가 하루 일찍 온 것이었습니다. 창수는 이것이 하늘이 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희망이 나타난 순간이었습니다. 변호사는 40대 중반의 차분해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상담실로 향했고 창수는 조심스럽게 뒤따라갔습니다. 하지만 미영이 복도에 나타나는 바람에 접근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녀가 창수의 행동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가시는 거예요? 미영이 창수에게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창수는 치매 환자 연기를 계속하며 헤맨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변호사와 접촉할 방법을 필사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정말로 끝장날 것 같았습니다. 화장실이 어디 있나요? 창수가 억지로 떨리는 목소리를 만들어 말했습니다. 미영은 그를 화장실로 안내했지만 계속 옆에서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창수는 화장실에서 시간을 끌며 미영이 자리를 뜨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문 앞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온 창수는 다른 방법을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갑자기 쓰러지는 척하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영이 놀라서 달려오는 순간
창수는 녹음기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던 다른 환자가 그것을 주워주기를 바랐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미영이 창수를 부축하며 일으켜 세웠습니다. 다행히 302호 병실의 김할머니가 떨어진 녹음기를 주었습니다. 창수는 김할머니에게 눈빛으로 신호를 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김할머니가 녹음기를 들며 물었습니다. 창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순간이 자신의 생사를 가를 중요한 순간일 수도 있었습니다. 김할머니가 녹음기를 미영에게 주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아, 그냥 라디오 같은 거예요. 미영이 재빨리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할머니는 녹음기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창수는 그녀의 눈빛에서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챈 듯한 표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혹시 김할머니가 자신의 상황을 이해해 줄까요? 이상하네요. 라디오 같지 않은데요. 김할머니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창수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김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입술로 도와주세요라고 무성음을 만들어 보였습니다. 김할머니가 그 신호를 알아차리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순간 재호가 복도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창수가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고 달려왔습니다. 상황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었고 창수는 절망감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시간이 촉박하게 흘러가고 있었고 창수의 몸 상태도 계속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고 모든 것이 절체절명의 상황으로 치달아가고 있었습니다. 과연 창수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운명의 순간이 눈앞에 다가와 있었습니다. 1시간 후 오후 3시 요양원 로비에 정장을 입은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뒤로는 2명의 경찰관이 따라왔고 요양원 분위기가 갑자기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창수는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도 복도의 소란스러운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기다려온 순간이 온 것 같았습니다. 변호사는 김할머니가 몰래 전달해준 녹음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창수의 절박한 신호를 이해하고 변호사에게 직접 전해준 것이었습니다. 창수는 김할머니의 용기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생명의 은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재호와 미영은 갑작스러운 변호사와 경찰의 등장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특히 미영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재호도 평소의 여유로운 모습과는 전혀 다른 긴장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둘 다 무슨 일인지 짐작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변호사가 301호 병실로 들어오면서 상황은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침대에 누워있는 창수를 보고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확신에 찬 눈빛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질 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여기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이창수 어르신께서 전부 알고 계셨습니다. 변호사의 첫마디가 병실 안을 충격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재호와 미영의 얼굴에서 혈색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모든 것이 탄로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는 녹음기를 재생시켰습니다. 아버지가 오래 버티면 상속 절차가 꼬여요. 재호의 목소리가 병실 안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창수는 그 순간 아들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약은 이미 조절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미영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녹음 파일 속에서 두 사람의 음모가 생생하게 재현되고 있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전혀 없는
완벽한 증거였습니다. 경찰관들이 재호와 미영에게 다가갔습니다. 수갑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미영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정적인 증거가 나온 상황에서 변명은 무의미했습니다. 이건 오해예요. 저는 그냥 간병 일만 했을 뿐이에요. 미영이 필사적으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녹음 파일에는 그녀가 직접 약을 바꿔치기 했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경찰관은 그녀에게 묵비권을 고지하며 수갑을 채웠습니다. 미영의 얼굴에는 완전한 절망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재호는 아직도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는 창수를 바라보며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꿈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모든 걸 알고 계셨던 건가요? 재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창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제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또렷하고 분명한 의식을 가진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치매 연기를 하는 동안 너희들의 모든 대화를 다 들었다. 창수가 명확한 발음으로 말했습니다. 재호는 그제야 아버지가 줄곧 정신이 멀쩡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치매 증상이 연기였고 자신들이 완전히 속아 넘어갔던 것입니다. 재호의 다리에서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변호사는 추가로 준비해온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창수가 미리 작성해둔 진술서와 의료진에 대한 고발장이었습니다. 박 원장도 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의료진까지 수사선상에 오르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박 원장님도 부르세요. 경찰관이 간병사에게 지시했습니다. 잠시 후 박 원장이 급히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상황을 파악하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도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는 것을 직감한 모양이었습니다. 환자 학대와 의료진의 직무유기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합니다. 변호사가 박 원장을 향해 엄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 원장은 변명을 시작했지만 이미 녹음된 대화 내용이 그의 연루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연명치료 중단을 너무 성급하게 제안했던 것도 의심스러운 행동이었습니다. 의료윤리를 위반한 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창수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가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예전보다 약해 보였지만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지난 몇 주간의 고통과 스트레스가 몸에 큰 타격을 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이 밝혀진 지금 안도감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바보로 생각했겠지만 나는 끝까지 기억하고 있었다. 창수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승리감과 동시에 깊은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배신당한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생명만큼은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경찰관들이 재호에게도 수갑을 채우려 하자 그는 마지막으로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미안해요. 제가 미쳤던 것 같아요. 재호의 사과에는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후였습니다. 창수는 아들을 돌아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노와 실망,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부성애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창수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재호는 고개를 숙이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경찰관이 그를 데려가면서 병실에는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변호사는 창수에게 다가와서 격려의 말을 건넸습니다. 정말 용기 있는 결정이셨습니다.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감내하시기가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창수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이제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긴 악몽이 끝났다는 안도감이 온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치료를 받고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후 5시가 되자 요양원에는 다시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다른 환자들과 직원들은 놀라운 사건을 목격했지만 점차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창수만이 병실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려움 없이 혼자 있을 수 있었습니다. 김할머니가 병실로 찾아와서 창수에게 인사했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큰일을 막을 수 있었네요. 할머니께서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창수가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김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창수의 용기를 칭찬했습니다. 두 노인은 서로의 손을 잡고 깊은 우정을 나누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만난 진정한 동지였습니다. 저녁이 되자 창수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식사를 했습니다. 더 이상 약을 의심하거나 음식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새로운 간병사는 친절하고 정직해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며 창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몇 주간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공포와 절망, 분노와 배신감의 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강인함을 발견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창수는 70세가 넘은 나이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웠습니다. 생존 의지와 정의감이 모든 것을 이겨낸 것입니다. 비록 아들을 잃었지만 자신의 존엄성은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승리였습니다. 새벽이 다가오자 창수는 평온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경계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진실이 승리하고 정의가 실현된 밤이었습니다. 모든 악몽이 끝나고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3개월 후 가을, 창수는 요양원 정원의 벤치에 앉아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건강한 혈색이 돌아와 있었고 눈빛도 예전보다 훨씬 맑아 보였습니다. 독성 약물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 몸과 마음이 모두 회복된 상태였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의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평온한 일상이었습니다. 오후 2시쯤 변호사가 요양원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창수에게 재판 결과를 알려주기 위해 온 것이었습니다. 창수는 변호사를 보고 반가운 미소로 맞이했습니다. 지난 몇 개월간 자신을 도와준 고마운 사람이었습니다. 재호 씨와 미영 씨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변호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창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결과를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실제로 들으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아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동시에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안도감이 교차했습니다. 아들 녀석은 몇 년을 받았습니까? 창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잠깐 망설이다가 정확한 형량을 알려주었습니다. 재호는 살인미수와 약물투여 등의 혐의로 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미영은 공범으로 5년형을 받았고 박 원장은 의료진 직무유기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내 아들은 내 생명을 버리고 재산을 택했다. 하지만 나는 끝까지 기억했다. 창수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평생을 키우고 사랑했던 아들에게 배신당한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살아남았다는 것에 대한 감사함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돌아간 후
창수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원을 천천히 걸으며 지난 일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난 경험이었습니다. 70평생 살면서 이런 극적인 일을 겪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녁 무렵 김할머니가 창수를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요양원에서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서로의 생명을 구해준 특별한 인연이었습니다. 김할머니 없이는 지금의 결과도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할아버지, 요즘 기분이 어떠세요? 김할머니가 창수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창수는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아들에 대한 실망감은 여전히 크지만 삶에 대한 의지는 더욱 강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시련을 겪고도 살아남았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모두 믿을 수 있는 건 아니구나 싶어요. 창수가 쓸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김할머니는 그의 손을 잡고 위로했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혈연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보호하려는 마음에서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요양원의 다른 어르신들과 직원들이 오히려 더 가족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밤이 되자 창수는 침대에 누워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몇 개월간의 경험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습니다. 후손들이나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웠다는 것을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창수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 정의는 승리한다. 며칠 후 지역신문에서 창수의 사건이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70대 노인의 용기 있는 고발로 요양원 살인 음모 적발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기사에는 창수의 지혜롭고 용감한 대응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창수의 용기에 감탄했고 격려의 편지들이 쏟아졌습니다. 한 달 후 창수는 요양원에서 다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특별 강연을 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르신들이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의심스러운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진지하게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결코 무력하지 않습니다. 창수가 강연 중에 힘주어 말했습니다. 청중들은 박수로 화답했고 창수는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 보람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모든 시련의 진정한 의미라고 생각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자 창수는 요양원에서의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새로운 간병사들과 의료진들은 모두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양원 운영진도 보안과 안전 시스템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창수는 매일 아침 정원을 산책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새들의 지저귐을 들으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위기를 겪고 난 후 모든 것이 더욱 감사하고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창수는 재호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교도소에서 보낸 것으로 진심 어린 사과와 후회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재호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아버지의 용서를 구한다고 적었습니다. 창수는 편지를 읽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창수는 재호에게 답장을 쓰기로 했습니다. 용서는 쉽지 않지만 원망만 하고 살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다면 언젠가는 화해할 날도 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간이 많이 걸릴 일이었습니다. 1년이 지난 후 창수는 요양원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르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환자들과 가족들이 문제가 있을 때면 창수에게 조언을 구하곤 했습니다. 그의 지혜와 경험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었습니다. 창수는 이런 역할을 맡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재산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창수가 어느 날 새로운 환자 가족에게 해준 말이었습니다. 그 말은 요양원 전체에 명언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창수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진리였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가족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게 만드는 소중한 가르침이었습니다. 봄이 되자 창수는 요양원 정원에서 꽃들이 피어나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생명의 신비로움과 아름다움에 감탄했습니다. 자신도 이 꽃들처럼 시련을 겪고도 다시 피어난 것 같았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창수는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마지막 독백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평온함과 만족감이 가득했습니다. 험난한 여정을 끝까지 견뎌낸 승리자의 미소였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은 안정감이 느껴졌습니다. 병실의 빛이 환해지며 창수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췄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뱉었습니다. 이제 진정한 평화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모든 갈등과 고통이 지나가고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해줍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포기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고 진실을 위해 싸울 수 있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서로를 보호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만들어집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적이 될 수도 있지만 포기하지 않는 의지와 용기가 있다면 어떤 시련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창수 할아버지의 이야기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드라마 같은 이야기들을 더 많이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사는 게 드라마다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이라면 가족의 탐욕을 어떻게 막으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